요즘 한국에서 아이 웃음소리, 우는 소리 한번 듣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도 다행인 건 출산율이 계속 저조하다가 요즘 상승세를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출산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된 러시아 여성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쌍둥이를 낳고도 만족 못하는 남편 때문에 또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한국 남자는 못할 거라고 매몰차게 차버린 그녀는 10번을 찍어버리는 남자의 박력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젠 밤마다 행복에 겨워 감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넷째도 가지자고 할까 겁부터 난다고 합니다. 쌍둥이 엄마가 된 러시아 여성의 선택, 직접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아나스타샤입니다. 러시아의 볼고그라드 외곽 볼가 강이 굽이쳐 흐르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겨울이면 강물마저 얼어붙는 그곳에서 저는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6살까지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마을 빵집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저녁이면 어머니가 들려주는 러시아 옛날 이야기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제가 6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그날 가족과 함께 할머니 댁에 가던 길에 큰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제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하늘나라로 가셨단다. 그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고로 인해 제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친척이라고는 멀리 있는 삼촌 한 분뿐이었는데 그분도 이미 자녀가 많아 저를 키울 여력이 없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을에서 가장 큰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스베틀라나 고아원이라는 곳이었는데 회색 콘크리트 건물에 철창이 달린 창문들이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이야.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제가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처음엔 단순히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더니 점점 놀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이쪽에서 부르는데 왜 못 들어? 귀머거리야? 그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어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기울어진 인형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들으려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모습 때문에 생긴 별명이었죠. 12살 정도 되던 미샤라는 아이가 특히 심했어요. 기울어진 인형, 오늘도 삐뚤어졌네 하며 저를 따라다니면서 일부러 고개를 기울이는 흉내를 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그걸 보고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식당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고 놀이 시간에도 책 읽는 척하며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제가 질문을 놓치거나 대답이 늦으면 한숨을 쉬며 답답해하셨어요. 아나스타샤, 집중해야지. 계속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 때문에 자꾸 놓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고아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놀 때도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깨고 나서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서 밤에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고아원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세상으로 나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더 큰 벽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마다 들리는 말은 비슷했어요. 귀가 불편하면 일하기 힘들 텐데, 고객 응대는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데 알아보세요. 처음엔 백화점 판매직을 지원했는데, 면접관이 제 왼쪽에서 일부러 작은 소리로 말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식당 서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 받을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며 거절당했죠. 은행이나 사무직은 아예 지원 자격조차 안 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헤매다가 겨우 작은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기계 소음이 워낙 크다 보니 제 청각 문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았지만 대신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은 제가 대답을 못 들었을 때 멍청하냐? 며 소리를 질렀고 동료들은 저를 답답해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일이 느려. 그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외모만큼은 늘 주목을 받았어요. 러시아 여성 특유의 회색 눈동자와 금빛 머리칼 때문인지 공장에서도 남자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그런 관심이 반갑기도 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저를 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선들이 불편해졌습니다. 22살 때 세르게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었는데 꽤 진지하게 접근했습니다. 아나스타샤, 나랑 사귀지 않을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달라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세르게이가 제 귀 문제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엔 괜찮다, 문제없다 고 말했지만 점점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제가 못 들으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소개하는 것도 꺼려했어요. 결국 2달 만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 예쁘긴 한데 너무 불편해. 미안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더욱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몇 명의 남자들이 접근했지만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처음엔 외모에 끌려 다가왔다가 제 상황을 알게 되면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거였죠. 이반이라는 남자는 아예 대놓고 말했어요. 결혼은 좀 그렇고 그냥 재미로 만나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점점 저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인형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었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조용히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도시 외곽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기계 소리와 금속의 차가운 감촉뿐이었지만 어쩐지 그게 편했습니다. 새로운 공장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가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말에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외로웠지만 상처받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최소한으로 유지했어요. 업무상 필요한 대화만 주고받았고 회식이나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왜 안 와?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그냥 조용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투명인간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공장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거래처 관리자가 온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였고 관리자들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런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한 조립 작업이었고 중요한 사람들과 만날 일도 없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작업대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어요. 기계 소음 때문에 주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오른쪽 귀에만 의존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끌어당겼어요. 너무 놀라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처음 보는 동양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너무 무서워서 손이 저절로 나갔습니다. 찰싹! 그의 뺨을 때린 소리가 기계 소음 사이로 들렸어요. 그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동료가 급하게 달려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나스타샤, 기계에서 부품이 튀어나왔는데 이분이 도와준 거야.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제가 청각 문제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 그분이 저를 구해주려다가 맞은 거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분은 뺨을 만지며 당황스러워했고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장이 뛰어와서 상황을 파악한 후 그 한국인에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은 귀에 장애가 있어서 상황 파악이 늦었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결국 또 제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곧 해고당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한 남성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아까 그 한국 남자였어요. 깜짝 놀라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요? 혹시 저를 고발하러 온 건 아닐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의 첫마디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대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위협적이거나 화난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 수 없었어요. 민망함에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며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저런 직원을 막대하는 공장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분을 때린 일이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덕분에 출장 일정이 3일 정도 생겼어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덕분에 공장을 걸러냈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되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은 저를 보면 외모부터 훑어보는데 이 사람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또 외모만 보고 접근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자리도 잃었으니 그냥 밥이라도 얻어먹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해고될 것 같은 상황에서 공짜 밥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작은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제가 안 들리는 쪽을 의식해서 항상 오른쪽에서 걸었어요.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음식점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못 들을까봐 또박또박 크게 말해주었고 메뉴를 설명할 때도 입모양을 뚜렷하게 해서 말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긴장하며 상대방의 말을 놓칠까봐 걱정했는데 이 사람과는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제 외모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제 귀를 배려하며 대화했고 자신을 치켜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은 불쌍하다거나 안 됐다고만 했는데 강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처음 들게 된 칭찬에 마음이 조금 열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듣는 태도가 특별했습니다. 재촉하지도 않고 불쌍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카페로 이동하면서 저는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말하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그에게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는데 그때 제 귀도 말을 하다가 멈췄는데 그가 조용히 기다려 주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거기서 많이 힘들었죠. 아이들이 저를 기울어진 인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할 때도 그는 놀라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들어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과거까지 말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와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고아원에서의 힘든 시절, 사회에 나와서 겪은 차별들, 남자들과의 실망스러운 만남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특히 제가 안 들리는 귀를 피해 걷는 모습에서 그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제가 왼쪽에서 오는 소리를 놓칠까봐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작은 부분까지 알아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에도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관광을 부탁하고 싶어요. 3일 동안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이 지역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시내 중심가를 안내해드렸어요. 작은 박물관부터 전통시장까지 제가 아는 모든 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관심을 보였고 제 설명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특히 러시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그가 말했어요. 혹시 러시아에서 한국 음식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서도 한국 음식점은 거의 없어요. 그럼 한국 가면 새로운 경험이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을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강가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병원을 한번 가볼 생각이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어요. 자신이 도와주겠다고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끌리는 느낌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남자와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거절하는 저에게 그는 연락처와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을 받아보니 김민호라는 이름의 한국 사람이었고 중소기업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언젠가 당신에게 진짜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의 이상함이 아니라 좋은 의미의 이상함이었어요. 3일째 마지막 날 저녁 그가 떠나면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이 가능할까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분명 나중에 무언가 대가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떠나고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공장 일을 알아봤는데 소문이라는 게 무서웠어요. 주인공을 써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 한국 사람 때린 그 사람? 하며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얼마 없었고 월세와 생활비를 생각하면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밤에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 때문에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계속됐어요. 아무 일자리도 구할 수 없던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는 전혀 놀라지 않고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 씨. 어떻게 지내세요? 마치 제가 연락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그때 말씀하신 한국 이야기 아직 유효한가요?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연락할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알고 보니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였고 공장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이용해서 한국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했어요. 저는 청각장애를 누가 쓰겠냐고 했는데 그는 자신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회사 대표라고 진작 밝힐 걸 그랬는데 그럼 너무 권력 남용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남자의 도움으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해 한국을 향했습니다. 그는 원룸을 구해주고 병원도 추천해줬어요. 검사 결과 제 청각은 완전히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수술로 보조기구를 심으면 소리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의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했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당신도 그 가족이에요. 그 말은 제게 처음 생긴 안전한 소리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삶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곧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당황스러움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간판이 한글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빠르게 오가는 모습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민호 씨가 마중 나와서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모든 게 낯설 거예요. 그의 배려 덕분에 첫날부터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구해준 원룸은 작지만 깔끔했어요.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기본적인 식료품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하시니까 원룸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어요.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병원 검사를 받던 날은 정말 떨렸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한 후 말했어요. 완전히 잃은 게 아니네요. 수술로 보조기구를 심으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첫날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한국어로 소통해야 하는 부담감까지 모든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어머님들이 저를 딸처럼 챙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이 애가 러시아에서 온 아나스타샤구나. 김 여사님이 처음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와서 얼마나 힘들까. 우리가 잘 챙겨줘야지. 그날부터 어머님들의 보살핌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김치찌개나 미역국을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가족끼리 먹는 음식이야.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하루들이 이어졌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한국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씀해 주셨고, 이 여사님은 제가 실수해도 웃으며 다시 알려주셨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도 처음엔 다 그랬어. 민호 씨도 놀라운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언제나 제 귀가 불편한 쪽을 피해서 서주었고, 말할 때마다 입모양을 또렷하게 보여줬어요. 회의실에서 업무 설명을 할 때도 제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며 천천히 말해주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작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아나스타샤 생각이 많네. 그렇게 해보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달째부터는 청각 수술도 받게 되었어요. 보조기구를 심는 수술이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왼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느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민호 씨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려주고 있었고 제가 깨어나자마자 물었어요.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3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님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4달째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중 몇몇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어요. 저 외국인의 대표가 왜 저렇게 챙겨주지? 하는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러시아에서 워낙 많이 겪은 일이었으니까요. 5달째에는 좀 더 노골적인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제게 업무 지시를 할 때 다른 직원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젊은 여직원 몇 명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왜 저 사람만 특별 대우받지? 하는 표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님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반년쯤 지나면서 공장의 공기가 확실히 변했습니다. 대표가 쟤만 챙긴다더라. 예쁘다고 회의실에도 같이 다닌대. 아줌마들의 시선은 따갑고 속삭임은 점점 커졌어요.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에서 들은 대화였어요. 러시아 여우 아니냐?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을 더 빨리 올라간다더니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러시아 시절 들었던 조롱과 편견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에서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점심시간이 고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들은 여전히 챙겨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편하게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 여직원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저를 겨냥한 것 같아서 불편했어요. 민호 씨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지 못하고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회의실에서 업무 이야기를 할 때도 문을 열어두고 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만 대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답답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 제 책상에 쪽지를 올려놓고 간 거예요. 예쁜 척하지 마. 다 알고 있어. 그 쪽지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러시아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러시아에 있을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이미 체념하고 살았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호 씨가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시는데 이야기 좀 해요.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눈빛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계심도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사람들이 말하는 특별 대우인 건 아닐까요? 작은 한식당에 가서 마주 앉았어요. 일하는데 불편한 건 없죠?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들 잘해주시는데 간혹 시선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돌려서 말했지만 그는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배려한다고 오해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소주잔이 몇 번 오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혹시
내가 싫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6개월 동안 지켜봤어요.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그의 다음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챙겨준 건 연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가서 그랬어요. 지금껏 남자에게서 들었던 말은 늘 욕망이거나 거짓이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모든 남자들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해요. 전 그런 관계는 싫어요. 조용히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지만 저는 돌아볼 수 없었어요. 또다시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결국 저에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의 모습도 겹쳐 보였어요. 처음엔 다들 진심인 척했었거든요. 결국 제 청각 문제를 알게 되면 모두 돌아섰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공장에 출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떤 얼굴로 민호 씨를 봐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는 평소와 똑같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어색한 기색은 없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여러 명의 아줌마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어제까지도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제 대표랑 술 마셨다며? 김 여사님이 먼저 물었어요. 네, 저녁 식사를 함께. 불효시가 맞았구나. 조용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박 여사님의 말에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가 예쁘다고 챙겨준다더라. 러시아 여우 아니냐? 그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셨던 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했지만 변명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서 더욱 위축되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이 여사님의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배신이라니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단지 민호 씨가 저녁을 사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몰아가는 걸까요?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민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주변에 둘러선 아줌마들을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한 행동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대표님의 손이 제 손을 덥석 잡던 그 순간 공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순간 멈춰섰어요. 그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고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리는 것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헛소문 퍼뜨리지 마세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어질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나서준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을 누군가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김 여사님은 입을 벌린 채 말을 못하셨고 박 여사님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이고 계셨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무겁게 내려앉은 그 자리에서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 오해입니다. 아나스타샤 씨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직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업무에 지장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그는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잠깐 나가서 이야기 좀 해요. 그렇게 그는 제 손을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듯했어요. 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 건가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그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너무 놀라셨죠?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마워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야 그가 제 손을 놓았어요. 그러고는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일로 힘드셨을 텐데 일찍 퇴근하세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괜찮으시면 저녁에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어요. 이미 충분히 소문이 났는데 또 함께 있다가 더 큰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어요. 정말 누군가 저를 위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준 적이 있었나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거기서는 항상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민호 씨가 이미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죄송했어요. 쟤 때문에 곤란하셨을 텐데.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웠어요. 차는 도시를 벗어나 해안도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어 갔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대신 넓은 들판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멀리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바닷가 드라이브 괜찮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바다를 본 지 정말 오래되었거든요. 러시아에서도 강가 마을에서 자랐지만 바다는 거의 보지 못했었습니다. 1시간 남짓을 달려 조용한 해변에 도착했어요. 해가 지고 있는 시간이라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러시아의 강가에서 들었던 물소리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해변 근처에 작은 횟집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그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 회가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나 싶었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 선선한 바람, 횟집에서 시킨 모두매와 소주 한 병이 테이블에 놓였어요.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는 말없이 소주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이었어요. 처음 몇 잔은 조용히 마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는데 횟집의 따뜻한 불빛이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도 정말 맛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이런 신선한 생선을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부담스러웠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제 기분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고마웠어요. 제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웠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했고. 그가 소주잔을 돌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괴롭힘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소주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을 때 그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제 장애나 외모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진짜 저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행복했던 기억들, 교통사고 후 달라진 삶, 고아원에서의 힘든 시절까지. 그는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안타까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어요. 정말 혼자서 많은 걸 견뎌내셨네요.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가 말했어요. 존경스러워요. 저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 뭔가 뭉클했습니다. 제 삶을 존경스럽다고 말해준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머니는 말을 못하셨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선천적 언어장애라고 하더군요.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눈빛을 보고 감정을 읽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지, 힘든지, 기쁜지 모두 표정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말은 안 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 눈치를 살피며 걷는 걸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말을 못하시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드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웃으셨어요. 힘든 내색을 안 하시려고 노력하셨죠. 저도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글로 써서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보호해주고 싶은 감정이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이 어머니와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 같이 걷고 싶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어떤 남자도 제 약함을 함께 걸을 용기로 바꾸어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제 약점을 문제로만 봤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함께할 이유로 말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고아원에서 혼자 견뎌낸 시간들, 러시아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온 날들, 모든 게 존경스러워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강한 사람과 함께 걷고 싶어요. 보호받을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갈 사람으로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전 믿기 어려워요. 지금껏 그래왔으니까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처음엔 다들 좋은 사람인 척했어요. 하지만 제 문제를 알게 되면 모두 떠났어요. 그러자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기다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나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워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진심이에요. 러시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목소리에 거짓이 없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깊이 닿았다는 걸 느꼈어요. 물리적인 접촉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 흘렀습니다. 그건 처음으로 누군가의 말이 믿음이 되던 밤이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 같다. 제 외모나 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과 제 삶의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돌아가는 길에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기다려주시겠다고 해서. 그러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고 그가 처음 연민이 아닌 사랑으로 내게 다가온 밤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겪었던 모든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정말로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잠들 수 없었어요. 오늘 들었던 그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특히 함께 걷고 싶다는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상상해봤습니다. 바닷가에서의 그날 밤 이후 공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밝힌 후로는 더 이상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들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다가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대표가 진심이었네.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민호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장 생활이 어느덧 익숙해졌을 무렵이었어요. 청각 수술 덕분에 일상생활도 많이 편해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민호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공장에서 계속 일하는 게 대표님께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귀도 조금 들리고 있으니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 사람들이 또 다른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었어요. 민호 씨와의 관계가 공개된 상황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더 성장하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늘 생존에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자 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돼. 지금은 너 스스로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결정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일이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해보고 싶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혼자였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제 말을 듣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 씨가 근처 카페를 소개해 주었어요. 사장님이 친분이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다행히 합격했어요. 한국어 잘하시네요. 성실해 보이시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카페 일을 시작한 첫날은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처음엔 커피 머신도 낯설고 주문도 헷갈렸어요.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의 차이도 몰랐고 라테를 만들 때 우유 거품 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손님들이 빠르게 주문할 때마다 당황했어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에 익어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기본적인 음료는 만들 수 있게 되었고 2주일 후에는 손님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셨어요? 신기하네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손님들과 소통하며 웃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나스타샤 씨, 오늘도 라테 하나 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손님들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안의 자신감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각 문제도 많이 개선되어서 손님들과의 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가끔 못 들을 때가 있어도 죄송해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반쯤 지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페를 오가는 손님들 그리고 알바 동료들 중 몇몇 남자들이 호감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대학생인 준호라는 알바 동료가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누나, 퇴근 후에 영화 보러 갈래요? 하며 자꾸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정중히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나 혼자 사시잖아요. 외롭지 않아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단골 손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카페에 와서 제게만 주문했습니다. 오늘도 예쁘네요. 퇴근하면 뭐 해요? 그런 말들을 계속했어요. 처음엔 친근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어느 날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이었어요. 그 회사원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같이 먹어요. 좋은 식당 알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서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러시아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이 처음엔 다 좋은 사람인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냈던 기억들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도 그런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호 씨에게 이런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민호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름이 뭐예요? 조금 화난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하지만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그런 상황이 며칠 더 계속되던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카페 일이 힘들지 않아? 먼저 제 안부를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의 관심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카페 일 자체는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나 결혼 생각 중이야. 너무 갑작스러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요? 물어봤는데 그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불안해서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 뺏길까봐. 그의 솔직한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만났던 남자들은 모두 제가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떠나는 쪽을 택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였어요. 다른 남자들이 당신에게 관심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매일 카페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보고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정말 불안해요. 질투에서 비롯된 진심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사실 저도 민호 씨에 대한 감정이 확실해진 상태였습니다. 바닷가에서의 그날 밤 이후로 계속 그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러시아에서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는데 그의 이런 솔직한 고백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때마다 불편했어요. 제 마음엔 이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조심스러운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엔 서로 눈치를 보며 데이트했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소소한 데이트들이었어요. 민호 씨는 항상 제 상황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시끄러운 곳보다는 조용한 곳을 선호했고, 제가 피곤해하면 무리하지 않고 집에 일찍 데려다 주었어요. 당신이 편한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2개월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누군가와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호 씨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데이트 중에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가 없는 두 사람이라 준비 과정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관청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작은 웨딩홀을 예약하는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식을 원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하객이었어요. 저는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민호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끼리만 해도 괜찮아요. 그가 말했지만 뭔가 쓸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결혼식 일주일 전 공장 어머님들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아나스타샤야, 우리가 결혼식에 갈게. 김 여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온 애가 혼자 결혼할 순 없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를 괴롭히던 공장 아줌마들이 손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드레스를 차려입고 오신 모습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안했다, 아나스타샤. 우리가 오해를 했어. 박 여사님이 말씀하시며 제게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상처받았던 기억이 아닌 용서받고 수용된 감정 때문이었죠.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렇게 말하며 어머님들을 하나씩 안아드렸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사장님과 동료들도 와주셨어요. 아나스타샤 씨 정말 예뻐요. 행복하세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호 씨는 정말 멋있었고 저도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하루를 보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나한테 이런 날이 올 수 있구나.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식 후 밤, 신혼집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젠 혼자가 아니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실감났습니다. 이제 정말 저만의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갑자기 뭔가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그런 욕구가 생겼어요. 우리 아이 갖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민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내 안에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도 외로워서도 아닌 스스로 원한 선택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우리 가족 만들어가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아였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고 곧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꿈 같았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도 역겨웠어요. 처음에는 신혼 스트레스나 환경 변화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리가 늦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에게 말하기 전에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을 때의 그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믿기지 않아서 3번이나 다시 해봤는데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정말 제가 임신이 된 건가요?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왜요?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임신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임신이에요?
다음날 바로 산부인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그 순간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미 모성애가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품고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8주차 검진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안에 두 생명이 있어요. 쌍둥이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와 남편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쌍둥이라니. 한 번에 두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남편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진짜 커지겠네. 그의 눈빛엔 책임감과 설렘이 공존해 있었어요. 걱정보다는 기쁨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면 더 바쁠 텐데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요. 임신 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입덧이 극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고 하루 종일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냄새에도 예민해져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어요. 카페 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5개월이 지나면서 배가 눈에 띄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를 품고 있다는 무게가 허리와 다리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웠어요. 어떤 자세로 누워도 불편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힘든 중에도 남편의 배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밤마다 병원 동행을 빼먹지 않았어요. 정기검진이 있는 날이면 일찍 퇴근해서 함께 갔습니다. 아이들 잘 자라고 있나 보자 하며 초음파 화면을 신기해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잠자리에 들 때면 태교 음악을 틀어주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아빠야. 건강하게 나와라. 배에 대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 남편 덕분에 힘든 임신 기간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7개월이 되자 배가 정말 커졌어요. 혼자서는 신발끈도 묶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아침마다 양말을 신겨주고 신발끈을 묶어주었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인데 뭐가 미안해요. 8개월째에는 몸무게가 15kg이나 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쌍둥이 임신은 단태 임신보다 체중이 더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져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배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이는 걸 느낄 때마다 신기하고 행복했습니다. 36주차에 들어서면서 언제 출산할지 모른다는 의사의 말에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쌍둥이는 보통 38주 전후에 태어난다고 했거든요. 남편도 회사에서 언제든 연락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7주 4일째 되던 새벽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통증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여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을 깨웠더니 바로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진통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 진통이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아이들 만나게 될 것 같네요. 간호사의 말에 떨렸지만 동시에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렸어요. 출산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쌍둥이라서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의료진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8시간 만에 첫째가 태어났고 30분 후에 둘째가 나왔어요. 두 아이 모두 건강한 울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의 울음소리가 터지는 순간 모든 고통이 눈물로 바뀌었어요.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된 건가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 됐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아였던 제가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가족이었어요. 첫째는 3.2kg, 둘째는 2.9kg으로 쌍둥이치고는 건강한 체중이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정말 건강하게 잘 태어났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미리 지어둔 민준이와 민서로 정했어요. 하지만 회복도 채 되기 전에 남편이 또 다른 말을 했어요. 우리 셋째도 낳자. 지금 나라의 출산율이 심각하대. 산후조리원에서 아직 몸도 제대로 회복 안 된 제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해요?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능력 있으면 더 낳는 게 도리잖아요. 우리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니까. 그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떠나는 남자들만 봤는데 여기서는 더 나차고 떼쓰는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생아 2명을 키우는 일은 정말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3시간마다 수유해야 했고 기저귀가리에 목욕까지 하루 종일 바빴어요. 특히 밤에 2아이가 번갈아가며 울면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지만 회사 일이 있어서 한계가 있었어요. 새벽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주말에는 온종일 육아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일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공장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김 여사님을 비롯해서 박 여사님, 이 여사님까지 4분이 한꺼번에 오셨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미역국, 닭백숙, 아기 이유식까지 가득 들어있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엄마도 없는데. 김 여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정말 엄마가 그리웠거든요. 이런 때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어머님들이 그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았어요. 울지 마라. 우리가 있잖아. 박 여사님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쌍둥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우리가 도와줄게. 그날부터 어머님들의 본격적인 도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들은 교대로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찬과 육아를 도와주셨어요. 김 여사님은 월요일과 목요일, 박 여사님은 화요일과 금요일, 이 여사님은 수요일과 토요일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일요일은 남편이 있으니까 쉬신다고 하셨어요. 기저귀 가리부터 목욕까지 모르는 걸 하나하나 손잡아 가르쳐 주셨어요. 아기 목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을 이렇게 받쳐줘야 해. 기저귀는 너무 꽉 채우면 안 돼. 이 정도가 적당해. 제가 서툴게 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수유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모유가 제일 좋긴 한데 쌍둥이니까 분유도 같이 먹여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처음에는 완전 모유 수유를 고집했는데 어머님들의 조언을 듣고 혼합수유로 바꾸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밤에 아이들이 울어도 당황하지 않는 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배고픈 울음, 졸린 울음, 아픈 울음이 다 달라. 조금만 관찰하면 알 수 있어. 정말 그랬어요. 며칠 지켜보니까 아이들의 울음 패턴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리도 매일 해오셨어요. 산모는 미역국을 많이 먹어야 한다. 김 여사님이 매일 다른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소고기 미역국, 조개 미역국, 전복 미역국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이거 먹고 기운 내라 하시며 밥상을 차려주시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이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 이 마을 우리가 해줄게. 넌 이제 우리 딸이야. 그 말은 제 인생에서 처음 들은 진짜 가족의 언어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피가 섞이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이 통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어머님들이 정말 제 친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머님들을 금세 알아봤어요. 김 여사님이 오시면 신기하게 잘 웃었고 박 여사님이 안으면 금세 잠들었습니다. 이 애들 우리를 할머니로 생각하나 봐.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정말 친손자처럼 아껴주셨어요. 쌍둥이들이 3개월이 지나면서 저도 육아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님들의 도움 덕분에 여유도 생겼고 아이들과의 시간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컸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돌잔치 준비도 어머님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너는 쉬어 하시며 음식부터 장소까지 모든 걸 챙겨주셨습니다. 정말 친할머니들이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돌잔치를 준비하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또 임신 초기 증상 같은 게 나타난 거였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임신이었습니다. 쌍둥이 낳은 지 1년 만에 또 임신한 거였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쌍둥이로는 부족했나 봐? 이번엔 셋째야. 어머님들도 소식을 듣고 웃으셨어요. 대표, 성격 급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박 여사님이 말씀하시며 배를 잡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기쁨이 더 컸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머님들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쌍둥이 아들들도 있으니까 셋째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셋째 임신 7개월째입니다. 이번에는 딸이라고 해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있어요.
민준이와 민서는 벌써 17개월이 되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며 말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어머님들은 여전히 저희 집을 드나들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딸까지 낳으면 정말 복 받은 거야. 김 여사님이 말씀하시며 배를 어루만져 주세요. 새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남편은 요즘 더욱 바빠졌어요. 회사 일도 늘어났고 집에서는 쌍둥이들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평 한 번 없이 웃으며 해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커지다니 정말 행복해 하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행복해집니다. 요즘 저는 가끔 러시아에 있는 고아원 친구들을 생각해요. 그들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면서 제 근황을 전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요. 아나스타샤나 정말 복받았구나 하며 부러워하는 편지를 받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말이에요. 더 이상 외톨이도 소심한 소녀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짜 여자가 되었고 엄마가 되었고 한마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기울어진 인형이라고 불리던 그 소녀가 이제는 곧 새 아이의 엄마가 됩니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어머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혼자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정신없었는데 여기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어요. 밤에 아이들 재우고 남편과 함께 앉아 있으면 가끔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제게 일어난 일인지 믿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실감해요. 어머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마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을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을의 일원이 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고아였던 제가 지금은 사랑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자 딸이 되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곧 딸까지 낳으면 5 식구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가끔 새벽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면 생각해요.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한국에 온 그날부터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버티며 살았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가족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딸이 태어날 예정이에요. 이름은 벌써 정해놨습니다. 미나라고요. 민준이, 민서, 미나. 세 아이 모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온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어머님들도 이쁜 이름이야 하시며 벌써부터 손녀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제 저는 다른 꿈도 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러시아 고아원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거든요. 엄마, 러시아에도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할 때 함께 가서 제가 자란 곳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진짜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이니까요. 어머님들께도 마찬가지예요. 혈연이 아닌데도 진짜 딸처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뱃속의 딸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쌍둥이들은 밝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어요. 남편은 오늘도 사랑한다며 제 이마에 키스해 주었고 어머님들은 내일 또 맛있는 음식을 해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삶이에요. 러시아의 차가운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따뜻한 일상들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정말 존재하고 가족은 만들어갈 수 있고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